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딱 이래요.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딱 이렇게 자기를 규정을 해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독일이 패전국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런데 브란트는 자기를 딱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냉전 체제를 지배하는 미소 관계 속에서 브란트는 자기의 길을 엽니다. 아, 정말 대단한 거죠. 예? 패전국인 독일이 냉전 체제를 깨트리는데 선두에 서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정말로 비전의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빌리 브란트가 항상 염두에 둔 것은 세계 평화입니다. 브란트는 항상 그걸로 당시에 닉슨 또 프랑스의 뽕피두를 설득을 했어요. 독일 통일을 통해서 유럽을 통합하고 유럽 통합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설득해냅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인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과 평화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것을 풀어낼 그러한 대통령이 다음번쯤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러한 식견과 용기,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불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중요하고요. 이 네 번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살살 정리를 할게요. 자,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독일에서도 몰랐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산수인데 이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 아시죠? 여성 총리. 메르켈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메르켈이. 예, 동독 출신의 총리예요. 예, 저기 메클렌부르크 포아포머른이라고 제일 아주 꼴짝기 그런 지역의 목사의 딸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독일의 최장수 총리입니다. 최장수. 히틀러가 12년밖에 안 돼요. 그 독재를 하면서도. 지금 메르켈은 16년을 했습니다. 메르켈만이 아니에요. 동독 출신들이 완전히 통일된 독일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요 사람. 요아킴 가욱. 제가 2007년에 만난 사진이에요. 이때는 이 양반이 아직 제야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해 독일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요. 이 사람도 동독 출신 목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볼프강 티어제. 이 사람은 또 역시 동독 출신이에요. 독일에서 최장수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최장수 국회의장. 독일에선 국회의장이 넘버 2예요. 아시죠? 의원 내각제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 한 국회의장이 티어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 정치인들이 상당히 주름을 잡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동독 정치인들이 상당히 중용되고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남한 어떻습니까? 소위 보수와 진보라고 나뉘어 있죠? 이 양쪽이 어때요? 50대 50이에요. 남한 사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50만 표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어요. 딱 2번이에요. 예외적으로. 이명박 때 문재인 때. 요 2번 빼고는 다 50만 표 안쪽입니다. 1, 2%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얘기는 남한의 정치구도 자체가 이른바 보수와 진보로 50%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통일이 됐어요. 지금 3천만 정도의 북한 주민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2천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람이 무조건 한반도 전체의 지배권을 갖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독일도 똑같았어요. 서독은 보수 진보가 완전히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 동독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2,000만 정도가 유권자입니다. 어떻게 돼요? 동독 주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동독의 전체 정치 지형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통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빨리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말하자면 김일성의 그러한 독재 정권 치하에 들어간 거죠. 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민주적 지도자를 뽑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파퓰리스트, 파시스트에 더 친화적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나 빠른 통일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비된 민주시민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독일이. 그것을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군 단위까지 잘 돼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동독 지역에 들어가면서 동독 시민들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적인 그러한 시민으로 길러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 민주시민교육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게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들의 민주적 성숙도에 그대로 필요해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성숙한 주민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척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낙후는 통일 한반도의 부담이에요. 우리가 통일되고자 한다면 북한이 잘 살아야 돼요. 북한이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김진향 이사장이 있어요. 김진향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게 한 20개 있게 되면 그게 사실상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남한 기업들도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고 북한 주민들도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빈곤 상태를 빨리 벗어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체제 통합보다 문화 통합이 어렵다. 남북 통일이냐 중북 통합이냐, 이 이야기는 이것은 외국 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북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외국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남북 통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봐라. 과연 북한이 남한과 통일하려고 하겠느냐? 오히려 북한의 지도부는 중국의 한 성으로 편입되는 걸 바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그래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을 너무 돕지 않습니다. 북한 지금 너무너무 못 살아요. 동독과 서독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몇 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체로 4배 내지 5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몇 배 정도 돼요? 북한 전문가들이 대체로 몇 배로 얘기하죠? 경제 수준 차이가 북과 우리가 50배 내지 60배. 50배 내지 60배. 북은 우리와 대결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북은 우리와 대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용기도 없고 비전도 없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동독 지원을 통일 예비비라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을 통해서 드리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체로 우리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늘 500조면 50조가 국방 예산이라는 거 아시죠? 엄청난 돈이죠.
그것만 들어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20살 전후한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지적으로 호기심도 왕성하고 예민하고 한 그 젊은 아이들의 2년, 그거 얼마로 칠 거예요, 여러분? 또 남친들이 군대 가면 여친들이 흘리는 눈물, 그건 얼마예요? 그건 얼마예요? 유형무형의 분단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비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보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그것이 일종의 통일 예비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9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는 통일되면 안 됩니다. 저는 금강산에 가서 보면서 통일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오만방자예요. 우리가 조금 잘 산다는 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제가 몇 번 싸웠어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북한 사람들을 깔보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제가 봐도 이상해요. 김일성 죽었을 때 막 펑펑 우는 거 보면 이야, 어떻게 무슨 국가가 이런 국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보이는 그런 전체주의 식민으로서의 행동들 이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탈북해 온 사람들, 또 북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내리는 교시들을 어느 정도 신념화하는가? 그렇죠? 정부의 교시를 어느 정도 자기의 신념으로 삼는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절반 이상 믿지 않죠. 연출하는 거죠. 많은 부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국가 북한이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극장국가 북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은, 사실은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요. 우리가 그걸 이상하다고 못 느낄 뿐이죠. 예?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쟁이란 게 좋은 것이다, 소비가 좋은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들 모든 사람들 99%의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경쟁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헬조선이 된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경쟁 절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소비가 좋은 거라고 하잖아. 독일 아이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82%가 무려. 왜 그렇겠어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생태적 상상력이죠. 지금 한국 사람이 생태적 상상력 가진 사람 있어요? 소비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해야 경제가 나아지고, 소비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완전히 자본의 논리만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신념화하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신념화 안 해요. 누가 더 이상해요?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남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우월감,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그치는 게 아니죠. 지금 동북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랍 지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가장 유력한 위험지대가 바로 동북아입니다. 아시죠? 미소 간의 충돌이 터질 가장 유력한 지대가 바로 또 한반도예요. 저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지상의 명령은 통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평화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저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봐요.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일본의 과거. 둘째, 한국의 현재. 한반도의 현재. 셋째, 중국의 미래.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본의 과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은 완전히 과거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한 나라예요. 과거 청산. 과거 청산을 못함으로써 동북아가 아직도 화해를 못해요. 그렇죠? 두 번째, 한반도의 현재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분단이라고 하는 분단 현실이 동북아의 물리적 소통을 차단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중국의 미래는 뭐겠어요? 바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공포, 이걸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일본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동북아 평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거 청산, 분단, 그리고 패권주의의 문제, 이것을 동시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이 세 가지 문제, 과거 청산, 분단, 패권주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푼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못 풀어도 유럽연합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청산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평화의 문제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브란트가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이러한 원대한 구상을 우리가 가지고 통일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